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에서는 오늘부터 2주간 밤 9시 이후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중단됩니다.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에 이번 주말 20만 명, 다음 주까지 40만 명이 이동합니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윗선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검찰 조사 뒤에 숨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현 검사 징계법이 불공정하다며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변창흠 LH공사 사장을 내정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등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쉬셨습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주말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하며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연일 최다 확진자를 경신하자 서울시가 비상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영화관과 PC방, 대형 마트 같은 일반 관리 시설들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대형 음식점. 공연을 즐기면서 식사를 할 수 있어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공연한 예술단원이 지난달 28일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약 5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상 속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선 하루 만에 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밤 9시 이후 사실상 활동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서울이 처음으로 밤 9시 이후 도시 불을 끄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서울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지금까지의 조치로는 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이에 따라 심야에 영업을 멈추는 다중이용 시설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 2단계에서 밤 9시 이후 집합이 금지됐던 식당과 노래 연습장에 더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 등 일반 관리시설도 밤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필수 생필품은 살 수 있도록 소규모 마트,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은 허용됩니다. 운영이 전면 금지되는 곳도 더 늘었습니다. 기존의 유흥시설과 아파트 내 편의시설에 더해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실내 공연장이 추가됐습니다.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도 밤 9시 이후엔 30%씩 운행이 줄어듭니다. 특히 당장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8개에 불과할 정도로 병상 부족 사태가 불가피하다며 임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 3곳에 컨테이너 임시병상 150개가 설치되고 생활치료센터도 25개 자치구별로 한 곳씩 확충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어제부터 각 대학의 대학별 평가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 대학별 평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동하는 수험생만 약 40만 명입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실도 수도권에만 113곳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방역관리 차원에서 다음 주부터 서울시 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바뀝니다. 다만 고입 전형과 기말고사 실시를 위한 등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현행 거리두기 2단계의 밀집도인 3분의 1이 원칙이지만 최대 3분의 2 내에서 등교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앞으로 남은 학사 일정과 대학별 교사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대학별 평가도 재개됐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주말을 중심으로 평가 일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에만 20만 7천여 명, 다음 주말에는 19만 2천여 명이 각 고사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은 전국 8개 권역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대학별 평가에 응시하는데 수도권에만 113곳이 마련됐습니다. 대학별 전형의 방역 또한 수능 방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수험생의 상황에 맞게 시험장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과 입시학원, 대학가 주변 시설의 방역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고사장에는 수험생 외엔 출입이 제한되고 시험 당일날 증상이 생기면 별도 시험실에서 치르면 됩니다. 수험생을 제외한 학부모와 일반인의 캠퍼스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상 증세가 있는 학생들은 별도로 준비된 시험장에서 따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들과 자가 비대면 면접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전형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대전에서는 수능 감독관인 고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시험 전 감독관이 대거 교체되는 큰 혼란이 빚어졌죠. 이 감독관들은 4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전 관평동 호프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수능시험 감독관을 맡았던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이 수능 직전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결국 수능 당일 해당 학교 감독관과 관리요원 등 31명이 긴급 교체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 확진된 교사 2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호프집에 지난달 23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능을 불과 열흘 앞두고 교육부가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등 수능 감독관들의 보호 방역이 강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간에 음식점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0대 남성 감독관의 아내와 아들 2명, 어머니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뒤이어 이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도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이들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력 시험 그 당일에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을 야기한 점, 또 공무상을 준수하지 않은 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 호프집 관련 누적 확진자는 이들을 포함해 4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남 서산시 호프집에도 연쇄 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오는 7일 0시부터 열흘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도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서면서 충청남도는 공주와 홍성의료원에 전담병동 51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홍성과 보령, 태안, 계룡, 논산과 세종 등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거리 두기 단계를 높였어도 코로나 확산세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연말연시로 사람들 모임이 많아질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이어지는 연말연시 동안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대책을 시행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은 주말까지 확산세를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병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가족 모임을 가진 뒤 확진된 울산의 부부. 이후 자녀와 지인 등에게 전파돼 누적 확진자는 12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지인 모임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게 3차 유행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기간 종교 행사 등 각종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은 일반 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해맞이 축제는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여행은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접촉의 기회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 방안입니다. 방역 당국의 어떤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부분. 정부는 일상에서 감염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를 높였지만 급격한 증가를 막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단계 조정 여부는 일단 주말까지 효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까지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약 20만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5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 속에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의 신문을 마친 뒤 4시간 반이 더 지난 자정쯤에야 2명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 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국장급과 서기관 공무원 2명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2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장인 공무원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지난 2일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이들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쯤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324개는 복구됐지만 120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수사는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로 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모 씨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사망 확인 이후에야 보고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에 보고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은 폭언 등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검찰 조사 과정에는 변호인이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족과 논의 끝에 부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시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수천억 원대 펀드 사기에 연루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에서 이낙연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씨의 사망으로 검찰의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최근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등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옵티머스의 금감원 조사와 관련해 로비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도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9도로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경기 남부 서해안 지역과 충청, 전북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끼어서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리 밑이나 위를 지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데 오늘 이 지역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높긴 하지만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원이 영하 7.2도, 춘천은 영하 6.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6도, 청주 7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제주와 동해상에서는 먼 바다에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모레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화요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행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징계 위반의 구성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것인데 징계 절차와 공정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에 나온 대응입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변호인을 통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을 징계할 경우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과반수가 넘는 징계위원을 지정할 수가 있어 현행 조항대로라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각 중지하고 이 조항에 근거한 징계위원 지명 역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의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 같은 대응은 현행 징계위원회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이미 개정돼 내년 1월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일단 헌법 소원의 경우 오는 10일 징계위 개최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가처분의 경우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멈춘 것처럼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헌재가 빠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의 대응은 악수인 것 같고 효력 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고 평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논란이 일었는데 법무부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 등과의 메시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멈춘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고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집권 후반기 분위기 쇄신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추후에 이어질 개각의 폭과 시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의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장관을 교체했는데 청와대는 원년 멤버로 소임을 다했다면서 경질성 인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새 행정안전부 수장에 내정된 전해철 의원은 삼선 출신의 친문재인계 핵심으로 꼽힙니다. 지방 분권과 경찰 개혁 등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차례 더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은 개각의 폭과 시기입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선 공약이었던 공수처가 본격 가동되고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 갈등이 일단락된 이후 재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면 교체 대상입니다. 역시 원년 멤버로 일해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로 추가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른바 원포인트 인사를 해왔습니다. 이번 같은 중폭 개각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인데 집권 후반기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8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기에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0여일을 앞둔 시점에 비건 부장관의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미 국무부나 한국 외교부 모두 아직 이렇다 할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건 부장관의 방안이 이루어지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 안보 라인으로선 마지막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런 만큼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기 상황 관리에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미국과 북한 간 의미 있는 대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기에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2기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임명됐던 존 브레넌 전 국장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고위 실무급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These are issues that I know that Tony Blinken and Jake Sullivan and other members of the national security team are focused on, and we'll have to deal with it early on. 북한에 대해선 트럼프 시대의 대북 외교가 정상적인 궤도를 밟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And so I think one of the challenges for Joe Biden is to be able to send signals to Pyongyang, as well as to Seoul, as well as to the range of capitals, that the Trump period really was an aberration. 미국 내에선 핵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이슈를 다뤄나가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에서 중요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과연 어떻게 내실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지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시장 회복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급속히 둔화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현대사 최악의 경제 위기 한가운데 있다며 신속한 경기 부양화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차베스 씨.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직원 절반 이상을 해고하며 근근히 버텨왔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원 모두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Not sleeping at night. My hair is turning gray. Constantly worrying about if we can pay the bills.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이처럼 서비스업, 소매업 종사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비농업 일자리는 24만 5천 개 늘어났지만 소매업에서는 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7개월 연속 일자리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문가 전망치인 46만 개 증가를 크게 밑돈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 10월보다 0.2%포인트 감소한 61.5%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실업률은 6.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가 11월에만 38만 5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일시적인 해고가 장기 실업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매우 힘든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Early today, the November jobs report was released, and it was grim. It shows an economy that's stalling, and we remain in the midst of one of the worst economic and job crises in modern history. 바이든 당선인은 심지어 이 보고서는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반영하기 전 통계치라며 의회의 신속한 경기 부양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9,08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에선 당장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이 신속히 나오지 않으면 이중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가 집권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정치적 궁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내각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고 여기에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악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선 스가 총리.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국민에게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承認されたワクチンを直ちに必要な方に接種できるよう事前の準備に万全を尽くしております。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을 넘고 의료 붕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 대해선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여행 장려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국민들 반응은 냉담합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정평가가 한 달 새 13%포인트나 뛰었고 반대로 내각 지지율은 58%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스가 총리에겐 악재입니다. 재임 당시 아베 총리가 정부 행사에 지역구 주민을 초청하고 회식 비용까지 대신 내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 夕食会に関して安倍晋三後援会としての収入支出は一切ないことから 하지만 이 해명이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불똥은 스가 총리에게로 튀고 있습니다. 虚偽答弁を繰り返していた問題はもう言語道断だ。当時の官房長官としての菅総理の責任も極めて重い。 스가 총리가 이렇게 정치적 궁지에 몰리면서 당초 내년 1월로 예상됐던 중의원 해산과 총선 역시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가 교사와 원어급식에 약통에 든 액체를 넣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요. 약통 속의 액체 성분을 분석했더니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공립유치원. 지난달 유치원 교사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교사와 아이들이 먹는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는 모습이 내부 CCTV에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동료 교사의 보온병에 액체를 넣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게 지금 CCTV에서는 하루로 찍혀 있지만 이게 그 전부터 계속 투여가 돼서 누적이 됐을까봐 사실은 아이들 건강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6일 유치원 교무실의 A씨 책상에서 약통 8개를 확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약통 속 액체 성분에서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사 A씨는 CCTV 속 행동이 확인된 뒤 그 액체는 그냥 물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엄마들도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애들 건강이 제일 걱정이라서 의사 자문도 하고 싶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치원 CCTV 1년치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A씨가 준 초콜릿을 먹은 아이가 맛이 이상해 뱉었다는 학부모 진술도 확보해 A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쌀쌀한 주말이라서 나들이 계획 세운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고속도로 상황은 비교적 원활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고속도로 외곽 방향은 정오쯤이 가장 불편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기흥동탄에서 오산 사이,
북천안과 옥산분기점 사이 정체가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정체 구간은 없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 시구간 중심으로는 교통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곳곳으로 마련돼 있는 졸음 쉼터와 휴게소 잘 활용하면서 졸음운전 예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어제 남이 방향 동서울 요금소에서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도권 제1순환선 청계 요금소 등 곳곳으로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차로 변경 잘 해주시고요. 지금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교통 상황은 대체로 여유가 느껴집니다. 전좌석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도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9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날이 춥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 서해안 지역과 충청,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낀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서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높긴 합니다. 그래도 서울이 영하 1.8도, 철원은 영하 7.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전주와 대구도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 12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상과 제주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국내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어서면서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민철 기자. 자, 국내 발생 현황 어떻습니까?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서울에서는 291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밖에 경기 155,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6명이었고 사망자는 7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536명, 치명률은 1.48%였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 지역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확진 사례도 알아볼까요? 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음식점과 관련해 확진자가 최소 40여 명이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 공연한 예술단원이 지난달 28일 최초 확진된 이후 직원과 방문객, 가족 등으로 전파된 겁니다. 방문객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관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중랑구 병원과 관련해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소 11명이 추가됐고 동대문구 병원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25명이 확진됐습니다. 성북구의 한 대학밴드 동아리와 관련해서는 연쇄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 서울시에서 나온 긴급 추가 대책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주된 내용은 오늘부터 2주 동안 밤 9시 이후 최소한의 경제, 사회 활동을 제외하고 이동과 활동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기존 2단계에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식당과 노래 연습장에 더해 영화관, PC방, 오락실, 대형마트 등이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 포장, 배달은 허용됩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야간 시간대 운행은 더욱 줄어듭니다. 현재는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밤 9시 이후 운행 횟수를 30%까지 줄입니다. 현재 자정인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이용시설도 모두 문을 닫습니다.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는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관련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의 확산세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와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수치로만 봐도 상황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지난달 24일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확진자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수도권의 증가 추세가 뚜렷합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시기임에도 계속 확산세가 커지는 현상은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음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 지금은 1,000명대에 달합니다. 이 수치가 1,000명이 넘은 건 2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 9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선제적 차단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7, 8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 수가 며칠 새 110명대로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확진자 발생 후 5일가량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시 이용 가능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59개 남아있는 가운데 이르면 열흘 뒤엔 소진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시적이라도 거리 두기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좀 늦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빨리 거리 두기 단계를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확진자를 줄여야 중환자도 줄고 지금 위기에 빠진 중환자 병상의 그 치료도 상당히 이제 지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발빠른 역학조사로 선제적인 감염 차단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방역 노력과 동참밖에 없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서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월성 원전 조기 피해소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다 윗선으로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5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 속에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의 신문을 마친 뒤 4시간 반이 더 지난 자정쯤에야 2명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 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국장급과 서기관 공무원 2명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2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장인 공무원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지난 2일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이들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쯤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324개는 복구됐지만 120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수사는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로 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년 5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물러납니다. 재임 기간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과 전셋값의 불안한 상황을 변창흠 내정자에게 남기게 됐는데요. 변창흠 내정자,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황정호 기자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식부터 투기 세력을 정조준했습니다.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6.19 대책을 시작으로 주로 수요를 억제하는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처방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3기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 확대 체계에 주력했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물론 집값까지 다시 불안해졌고 일부 발언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시장 안정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이어받은 변창흠 내정자는 정책의 큰 줄기를 바꾸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책의 취지에는 뭐 전체적으로 저 당연히 공감하고요. 사업 모델, 실행력 이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택 전문가인 변 내정자는 민간 연구소에 있을 때 주거 복지 등에 관심을 가졌고 SH 사장 시절엔 서울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LH 사장이 취임한 뒤엔 재건축 말고도 공공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영주택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랑 또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새로운 방식을 많이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기존 정책은 유지되겠지만 공급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도 어제 1,080원대까지 하락했는데요. 코로나19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진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3%, 35포인트 넘게 오르며 2,731.4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지만 동학개미로 불린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반등을 이어가다 외국인까지 합세하며 2,700선을 돌파한 겁니다. 백신 개발 소식에다 미국이 곧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거란 기대감까지 겹치며 세계 경기 회복 전망이 두드러진 상황. 이런 여건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신흥국 쪽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좀 비중을 늘리겠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신흥국 중에서도 좀 우리나라 여건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우리 증시에 몰리고 10월 경상수지까지 역대 세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하면서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에 1,300원대에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은 9개월 만에 1,100원 밑으로 하락했고 어제는 1,08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반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런 환율 하락 흐름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급격히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당분간은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 원화 강세 흐름이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 기업들은 채산성을 따져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5만 명이나 넘게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을 봐도 1년 전보다 하락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컸던 게 워킹맘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42살 연미옥 씨는 아들이 중학생이 된 올해 초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했던 간호보조원 일을 다시 시작해볼까 했지만 계약직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임시직이라고 뭐 계약직 이런 식으로 2년 이렇게 딱 계약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바식으로 잠깐 짧게 그런 일들은 많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자리가 감소한 대표적인 업종은 숙박 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 도소매업 같은 대면 서비스 분야입니다. 모두 여성 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업종이다 보니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보다 11만 명이나 더 줄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여성은 일자리 감소에 양육 부담까지 겹치면서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학교 가던 애들이 집에서 막 계속해서 밥을 해서 먹이고 또 공부도 챙겨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취업도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더 심각합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취업자를 따져봤더니 1년 전보다 11만 명 넘게 줄어 고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은 1년 전보다 4시간 정도 줄었는데 역시 자녀가 어릴수록 평균 근로시간은 더 적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월급을 받는 이른바 워킹맘의 40%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산업재해 대응과 관련해서 독일은 산재의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가 적은 선진 국가로 꼽히죠. 잦은 현장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이 그 비결로 꼽힙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베를린의 한 건설 현장, 독일 건설재해 보험조합의 수시 현장 점검을 받습니다. 전국에 있는 조합의 감독관 680여 명이 직접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업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보호법이 규정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험 정도가 크면 조합이 작업을 중단시킬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Dass Prävention für die Gesellschaft billiger ist, als Unfälle zu bezahlen. 1,6 ist der Faktor. Also man investiert 1 Euro an Aufwand, Prävention und man bekommt als Gesellschaft ungefähr einen Nutzen von 1,6 zurück. 화학과 금속, 에너지, 운송 등 9개 법정 재해보험조합이 각 분야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이 같은 예방조치의 결과로 1990년대 초반 한 해 1,500여 명이었던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3분의 1인 5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는 1명이 채 안 되는 0.78명으로 유럽연합 평균 1.63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4.6명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조합이 사고 조사를 하고 산재 여부, 보상 수준을 결정합니다. 병원 청구서도 조합에게 발송되고 기업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조합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보험조합은 또 근로자의 노동력 감소 정도를 계산해 연금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사고 전과 최대한 비슷하게 회복시킨다는 목표 아래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의 합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당초 예고했던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사위 논의에 참여했는데요. 그렇다고 의견이 좁혀진 것은 아니어서 여야의 날선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공수처법 합법 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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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 시위 속에 열린 법사위 법안 소위.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처음으로 여야가 만났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서 했는데요. 지금 도돌이표식의 논의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법 개정을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가 새로운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낙연, 김종인 여야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석 달 만에 다시 만났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공수처법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난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짓인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45분간 회동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고 박병석 의장은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하도록 해라.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협상을 해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을 좀 더 해보기로 하면서 법안 소위 의결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공수처법과 별도로 경제 3법 등 주요 입법 현안들에 대해선 다음 주 의장 주재로 여야 간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는 1분 1초가 아깝죠. 그런데 이번 수능 시험이 치러진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먼저 울려서 시험지를 빨리 거둬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이 실수를 깨닫고 추가 시간을 주긴 했지만 수험생들은 피해가 크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치러진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한국사와 과학탐구 두 과목을 각각 30분씩 치르는 마지막 4교시 시험 도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학탐구 첫 번째 과목 시험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종이 2분 빨리 울린 겁니다. 이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은 모두 680명입니다. 모든 교실에 시험 종료종이 울리면서 수험생들은 2분 일찍 시험을 마쳐야 됐습니다. 학교 측은 종이 잘못 울린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고 걷어간 시험지를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준 뒤 추가로 시험 시간을 2분 더 줬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없었고 이어진 두 번째 과목 시험에도 영향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어진 시간에서는 문제를 더 풀 수는 없었고 그때 마킹을 못했던 것만 추가로 마킹을 했지 두 번째 탐구 과목에서도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과학탐구 한 문제로 2등급 차이가 날 수 있다. 시험지 나눠주는 시간도 2분에 포함해 뒷줄은 피해를 봤다는 등의 항의글이 잇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년 준비해온 거를 결과가 달려있는 그 몇 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학탐구를 그 한두 문제 차이로 정말 표준 점수가 갈려서 서울시 교육청은 시험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방송 담당 선생님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 학교에는 엄중하게 앞으로 주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6.25 전쟁 때부터 매설된 지뢰,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발견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KBS가 잊혀져 있던 전국의 지뢰, 폭발물 피해자 조사에 나섰는데요. 지금껏 알려진 공식 지뢰 피해자보다 훨씬 많은 2,884명을 최초로 발굴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시급합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한평생 소금밭을 갈아온 강경환 씨. 강 씨에겐 양손이 없습니다. 48년 전 초등학생 시절 동네에서 놀다 지뢰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치는 순간 그냥 폭음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아서 정신이 잃은 거예요. 6.25 전쟁을 계기로 국군과 미군은 북한의 기습을 막기 위해 지뢰를 다량 매설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개 이상의 지뢰가 묻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는 평화 나눔회와 함께 지뢰와 폭발물, 불발탄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했습니다. 신문 창간호부터 관련 사고를 일일이 검색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피해자는 모두 2,884명. 지자체가 공식으로 파악한 지뢰 피해자 수보다 4배나 많습니다. 전방 지역은 물론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40%가 넘는 1,100여 명이 사고 당시 19살 미만 미성년자로 확인됐습니다. 감춰져 있었던 피해자들이 나오고 국가에서는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뢰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철원을 덮친 집중호우. 가정집 대문 앞과 농경짓 곳곳에서 유실지뢰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풀에 들어가서 걸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수도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선 70대 낚시객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고 인근 한강 둔치에서도 발목 지뢰 2발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우리 집 관내 한강 수변이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6.25 전쟁이 남긴 비극의 씨앗 지뢰. 55년 동안 우리를 그냥 정부에서 방치해버린 거예요. 놀다가 다쳤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거니 하고 그냥 여튼히 살았죠. 보상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피해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현실 속에
질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프로야구 역대 최다인 210승의 주인공 송진우 전 한화코치가 신생독립야구팀의 사령탑을 맡았습니다. 송 감독의 도전 문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역 시절 타자를 상대하듯 신중한 눈빛으로 송진우 감독이 선수들을 살펴봅니다. 4인 공세를 받을 정도로 유명세가 여전하지만 이젠 프로가 아닌 독립야구단 감독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선수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코치진과 신중하게 상의해 선수 선발 결과를 발표합니다. 축하합니다. 프로야구 역대 최다승, 최다삼진, 최다이닝 기록을 세운 송진우의 독립야구 진출은 야구계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송 감독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글쎄 프로 무대도 중요하긴 한데 저를 필요로 하는 또 젊은 선수들이 있고 제가 이 선수들한테 조금이라도 꿈과 희망을 주자고 선택을 했습니다. 또 지난 시즌 코치로 있었던 한화가 최하위에 머물렀던 만큼 송 감독도 독립야구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찾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코치로서 책임감이 있다고 보고요.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차근차근 또 야구 공부를 다시 하게 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화 팬한테 미안하고 슈퍼스타 감독과 야구 미생들의 동행은 언뜻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10승의 화려함 뒤에 프로 통산 최다인 153패의 좌절을 이겨낸 인내가 있었다고 송 감독은 강조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고 그 힘든 자리에서 포기를 하면 미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해킹 시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 IT 기업 IBM이 경고한 내용인데요. 유력한 용의자 중 하나로 외신은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국정원도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업체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왜 이런 시도를 하는 걸까요?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사의 10월 초 산업기술보호협회가 긴급공지를 전했습니다. 해킹을 주의하라는 건데 보안 담당자를 사칭한 메일을 보내 점검을 한다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회사 보안 시스템에서 방어벽에 걸려서 차단이 된 케이스입니다. 피싱 사이트가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 데미지 이런 것들도 없었던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뚜렷한 피해는 없는 상태. 해킹 시도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정보당국 판단입니다. 북한은 확진자가 없다면서도 코로나 방역을 초특급으로 격상하는 등 초비상 상태입니다. 2월 27일 당 정치국 회의 문건에 유입 시 큰 재앙이 온다. 30만이 죽을지 50만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북한에는 코로나 대응 수단이 제로다. 그래서 북한의 해킹 시도는 코로나19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7월 백신을 자체 개발 중이라고 밝혔지만 제약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이 열악해 현실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외국에서 수입을 하기에는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따라서 백신 개발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한국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해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가 주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산 백신 접종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주말 아침도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다소 춥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충청, 전북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이 지역에는 바람까지 거세게 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도 철원이 영하 7.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춘천도 영하 6.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에서는 오늘부터 2주간 밤 9시 이후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중단됩니다.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에 이번 주말 20만 명, 다음 주까지 40만 명이 이동합니다. 월성 원전자료 삭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윗선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검찰 조사 뒤에 숨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현 검사징계법이 불공정하다며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변창흠 LH공사 사장을 내정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연일 최다 확진자를 경신하자 서울시는 비상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영화관과 PC방, 대형 마트 같은 일반 관리시설들은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대형 음식점. 공연을 즐기면서 식사를 할 수 있어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공연한 예술단원이 지난달 28일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약 5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상 속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선 하루 만에 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밤 9시 이후 사실상 활동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서울이 처음으로 밤 9시 이후 도시불을 끄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서울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지금까지의 조치로는 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이에 따라 심야에 영업을 멈추는 다중이용 시설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 2단계에서 밤 9시 이후 집합이 금지됐던 식당과 노래 연습장에 더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 등 일반 관리시설도 밤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필수 생필품은 살 수 있도록 소규모 마트,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은 허용됩니다. 운영이 전면 금지되는 곳도 더 늘었습니다. 기존의 유흥시설과 아파트 내 편의시설에 더해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실내 공연장이 추가됐습니다.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도 밤 9시 이후엔 30%씩 운행이 줄어듭니다. 특히 당장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8개에 불과할 정도로 병상 부족 사태가 불가피하다며 임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 3곳에 컨테이너 임시병상 150개가 설치되고 생활치료센터도 25개 자치구별로 한 곳씩 확충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어제부터 각 대학의 대학별 평가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 대학별 평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동하는 수험생만 약 40만 명에 이르는데요. 자가 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실도 수도권에만 113곳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방역 관리 차원에서 다음 주부터 서울시 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바뀝니다. 다만 고입 전형과 기말고사 실시를 위한 등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현행 거리두기 2단계의 밀집도인 3분의 1이 원칙이지만 최대 3분의 2 내에서 등교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앞으로 남은 학사 일정과 대학별 교사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대학별 평가도 재개됐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주말을 중심으로 평가 일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에만 20만 7천여 명,
다음 주말에는 19만 2천여 명이 각 고사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은 전국 8개 권역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대학별 평가에 응시하는데 수도권에만 113곳이 마련됐습니다. 대학별 전형의 방역 또한 수능 방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수험생의 상황에 맞게 시험장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과 입시학원, 대학가 주변 시설의 방역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고사장에는 수험생 외엔 출입이 제한되고 시험 당일날 증상이 생기면 별도 시험실에서 치르면 됩니다. 수험생을 제외한 학부모와 일반인의 캠퍼스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상 증세가 있는 학생들은 별도로 준비된 시험장에서 따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들과 자가 비대면 면접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전형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어도 코로나의 확산세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로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질 테고 또 추운 날씨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이나 실내 밀집 환경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이어지는 연말 연시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서 대책을 시행합니다.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은 주말까지 확산세를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가족 모임을 가진 뒤 확진된 울산의 부부. 이후 자녀와 지인 등에게 전파돼 누적 확진자는 12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지인 모임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게 3차 유행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기간 종교 행사 등 각종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은 일반 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해맞이 축제는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여행은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접촉의 기회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 방안입니다. 방역 당국의 어떤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부분. 정부는 일상에서 감염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지만 급격한 증가를 막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단계 조정 여부는 일단 주말까지 효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까지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약 20만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5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 속에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의 신문을 마친 뒤 4시간 반이 더 지난 자정쯤에야 2명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 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국장급과 서기관 공무원 2명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2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장인 공무원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지난 2일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이들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쯤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324개는 복구됐지만 120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수사는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로 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모 씨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사망 확인 이후에야 보고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에 보고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은 폭언 등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검찰 조사 과정에는 변호인이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족과 논의 끝에 부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시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수천억 원대 펀드 사기에 연루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에서 이낙연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씨의 사망으로 검찰의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최근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등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옵티머스의 금감원 조사와 관련해 로비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행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징계위원 구성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건데 징계 절차의 공정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나온 대응입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변호인을 통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을 징계할 경우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과반수가 넘는 징계위원을 지정할 수가 있어 현행 조항대로라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각 중지하고 이 조항에 근거한 징계위원 지명 역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의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 같은 대응은 현행 징계위원회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이미 개정돼 내년 1월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일단 헌법 소원의 경우 오는 10일 징계위 개최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가처분의 경우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춘 것처럼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헌재가 빠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의 대응은 악수인 것 같고 효력 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고 평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논란이 일었는데 법무부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 등과의 메시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멈춘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고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집권 후반기에 분위기 쇄신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추후에 이어질 개각의 폭과 시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의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장관을 교체했는데 청와대는 원년 멤버로 소임을 다했다면서 경질성 인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새 행정안전부 수장에 내정된 전해철 의원은 삼선 출신의 친문재인계 핵심으로 꼽힙니다. 지방 분권과 경찰 개혁 등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차례 더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은 개각의 폭과 시기입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선 공약이었던 공수처가 본격 가동되고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 갈등이 일단락된 이후 재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면 교체 대상입니다. 역시 원년 멤버로 일해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로 추가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른바 원포인트 인사를 해왔습니다. 이번 같은 중폭 개각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인데 집권 후반기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기에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0여일을 앞둔 시점에 비건 부장관의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미 국무부나 한국 외교부 모두 아직 이렇다 할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건 부장관의 방안이 이루어지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 안보 라인으로선 마지막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런 만큼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기 상황 관리에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미국과 북한 간 의미 있는 대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기에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2기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임명됐던 존 브레넌 전 국장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고위 실무급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These are issues that I know that Tony Blinken and Jake Sullivan and other members of the national security team are focused on, and we'll have to deal with it early on. 북한에 대해선 트럼프 시대의 대북 외교가 정상적인 궤도를 밟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And so I think one of the challenges for Joe Biden is to be able to send signals to Pyongyang, as well as to Seoul, as well as to the range of capitals, that the Trump period really was an aberration. 미국 내에선 핵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이슈를 다뤄나가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에서 중요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과연 어떻게 내실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지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회복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급속히 둔화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현대사 최악의 경제 위기 한가운데 있다며 신속한 경기 부양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차베스 씨.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직원 절반 이상을 해고하며 근근히 버텨왔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원 모두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Not sleeping at night. My hair is turning gray. Constantly worrying about if we can pay the bills.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이처럼 서비스업, 소매업 종사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비농업 일자리는 24만 5천 개 늘어났지만 소매업에서는 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7개월 연속 일자리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문가 전망치인 46만 개 증가를 크게 밑돈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 10월보다 0.2%포인트 감소한 61.5%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실업률은 6.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가 11월에만 38만 5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일시적인 해고가 장기 실업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매우 힘든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Early today, the November jobs report was released, and it was grim. It shows an economy that's stalling, and we remain in the midst of one of the worst economic and job crises in modern history. 바이든 당선인은 심지어 이 보고서는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반영하기 전 통계치라며 의회의 신속한 경기 부양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9,08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에선 당장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이 신속히 나오지 않으면 이중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가 집권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정치적 궁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내각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고 여기에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악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선 스가 총리.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국민에게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承認されたワクチンを直ちに必要な方に接種できるよう事前の準備に万全を尽くしております。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을 넘고 의료 붕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 대해선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여행 장려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국민들 반응은 냉담합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정평가가 한 달 새 13%포인트나 뛰었고 반대로 내각 지지율은 58%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스가 총리에겐 악재입니다. 재임 당시 아베 총리가 정부 행사에 지역구 주민을 초청하고 회식 비용까지 대신 내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 夕食会に関して安倍晋三後援会としての収入支出は一切ないことから 하지만 이 해명이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불똥은 스가 총리에게로 튀고 있습니다. 虚偽答弁を繰り返していた問題はもう言語道断だ。当時の官房長官としての菅総理の責任も極めて重い。 스가 총리가 이렇게 정치적 궁지에 몰리면서 당초 내년 1월로 예상됐던 중의원 해산과 총선 역시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산업재해 대응과 관련해 독일은 산재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가 적은 선진국가로 꼽히는데요. 잦은 현장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를린의 한 건설 현장, 독일 건설재해 보험조합의 수시 현장 점검을 받습니다. 전국에 있는 조합의 감독관 680여 명이 직접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업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보호법이 규정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험 정도가 크면 조합이 작업을 중단시킬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Dass Prävention für die Gesellschaft billiger ist, als Unfälle zu bezahlen. 1,6 ist der Faktor. Also man investiert 1 Euro an Aufwand, Prävention und man bekommt als Gesellschaft ungefähr einen Nutzen von 1,6 zurück. 화학과 금속, 에너지, 운송 등 9개 법정 재해보험조합이 각 분야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이 같은 예방조치의 결과로 1990년대 초반 한 해 1,500여 명이었던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3분의 1인 5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는 1명이 채 안 되는 0.78명으로 유럽연합 평균 1.63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4.6명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조합이 사고 조사를 하고 산재 여부, 보상 수준을 결정합니다. 병원 청구서도 조합에게 발송되고 기업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조합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보험조합은 또 근로자의 노동력 감소 정도를 계산해 연금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사고 전과 최대한 비슷하게 회복시킨다는 목표 아래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가 교사와 원화급식에 약통에 든 액체를 넣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요. 약통 속의 액체 성분을 분석했더니 모기 기피제와 계면 활성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공립유치원. 지난달 유치원 교사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교사와 아이들이 먹는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는 모습이 내부 CCTV에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동료 교사의 보온병에 액체를 넣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게 지금 CCTV에서는 하루로 찍혀 있지만 이게 그 전부터 계속 투여가 돼서 누적이 됐을까봐 사실은 아이들 건강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6일 유치원 교무실의 A씨 책상에서 약통 8개를 확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약통 속 액체 성분에서 모기 기피제와 계면 활성제 성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사 A씨는 CCTV 속 행동이 확인된 뒤 그 액체는 그냥 물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엄마들도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애들 건강이 제일 걱정이라서 의사 자문도 하고 싶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치원 CCTV 1년치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A씨가 준 초콜릿을 먹은 아이가 맛이 이상해 뱉었다는 학부모 진술도 확보해 A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도 어제 1,080원대까지 하락했는데요. 코로나19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진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3%, 35포인트 넘게 오르며 2,731.4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지만 동학개미로 불린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반등을 이어가다 외국인까지 합세하며 2,700선을 돌파한 겁니다. 백신 개발 소식에다 미국이 곧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거란 기대감까지 겹치며 세계 경기 회복 전망이 두드러진 상황. 이런 여건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신흥국 쪽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좀 비중을 늘리겠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신흥국 중에서도 좀 우리나라 여건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우리 증시에 몰리고 10월 경상수지까지 역대 세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하면서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에 1,300원대에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은 9개월 만에 1,100원 밑으로 하락했고 어제는 1,08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반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런 환율 하락 흐름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급격히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당분간은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 원화 강세 흐름이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 기업들은 채산성을 따져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아침에 바람이 차갑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충청, 전북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가 어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천천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1도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이 지역에는 바람까지 거세게 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 그 밖의 지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대부분 지역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영하 1.8도, 안동이 영하 6.6도, 전주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청주 7도, 대전 8도 예상되고요. 광주와 대구, 강릉이 10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잠시 오르겠지만 모레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화요일에는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차를 몰고 가는데 눈앞에 갑자기 역주행하는 트랙터가 튀어나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게다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경찰은 나를 가해자라고 지목한다면 정말 더 끔찍한 일이겠죠. 강원도 홍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왕복 2차선 시골길. 작은 점 같은 불빛 2개가 보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쾅! 트랙터와 부딪힌 겁니다. 불빛 2개 가운데 하나만 가로등이었고 다른 하나는 트랙터의 불빛이었습니다. 자동차 불빛에 트랙터 밑부분이 보일 때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초.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차량과 트랙터가 부딪힌 사고 현장입니다.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는데도 보이는 것처럼 사고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트랙터 역주행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사물 자체가 있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 갑자기 차가 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래서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경찰의 일찬 판단은 가해 차량은 승용차였습니다. 충돌 직전 트랙터는 멈춰섰는데 승용차는 안 멈췄기 때문에 승용차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역 정치하거나 그런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도 주의보가 더 있잖아요. 1%만 많아도 가해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트랙터 불빛이 선명하지 않았던 데다 역주행 자체가 더 큰 과실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랙터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고 또 잘 보이지 않아 승용차가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진로 방해의 트랙터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고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분석 결과에 따라 가해 차량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도로나 아파트 주변을 지나다니면 무단으로 버려진 자전거들 눈에 가끔 띕니다. 누군가 사용하다가 방치해둔 이 자전거들을 처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수거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녹슬고 고장난 자전거 수십여 대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물로 간주하다 보니 수거도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관상 조금 문제가 있고 먼지가 계속 쌓여가서 여기 같이 세워놓기가 좀 그래서. 인근 역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들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도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 열흘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지자체가 수시로 수거하는 상황. 최근 3년간 대구 경북에서 수거된 방치 자전거만 4천여 대에 이릅니다. 해마다 수천만 원의 처리 폐기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각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부당 방치 10일 이상 된 자전거는 행정기관이 이제 수거를 해서 이제 공고를 하고 매각이나 기부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끔.
대구를 비롯해 전국 10여 곳에서 지난 2007년부터 수년간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인건비 문제로 지금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외부에서 저희에게 인건비를 지원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재생자전거를 만들어서 환경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방치 자전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방역수칙 적용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야간 매장 영업을 금지하는 기준이 오락가락한데요. 정부의 단계별 거리 두기 지침이 애매한 탓이었습니다. 최혜지 기자입니다. 밤 9시를 넘긴 부산의 번화가. 음식점 대부분이 매장 내 의자와 식탁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엔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습니다. 지난 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부산시가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 제한을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식당에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며 방역수칙 적용 사흘 만에 이런 면적 기준을 없앴습니다. 면적 기준을 넣다 보니 풍선 효과나 또 소규모 공간에서 더 밀집되는 효과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규제를 더 확대시킨 상황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방역수칙은 식당 영업에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평수가 적으니까 해라 그래놨고 지금은 또 다시 오늘부터 평수 적어도 계속 9시까지만 술 손님 받고 그 이상은 포장만 해라 그러고요. 취재 결과 정부의 방역 지침이 애매한 탓에 부산시가 적용 기준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을 나열한 도표입니다. 5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식당만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갑자기 식탁 띄우기와 가림막 설치에만 영업장 면적 기준이 해당되도록 수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거리두기 2단계 때 야간 영업을 제한할 경우 면적 기준이 없다고 별도로 안내했지만 자치단체가 지침 해석에 혼선을 빚어 방역수칙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의 산실인 카이스트에서 전산 정보가 대량으로 해킹당했습니다. 전현직 교직원과 졸업생, 재학생들의 개인정보 3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카이스트 도서관 전산정보 해킹이 처음 시도된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여러 차례의 피싱 메일을 통한 해킹 공격이 벌어졌고 지난달 11일 카이스트 전자연구 노트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전자연구 노트 시스템에는 연구와 실험 진행 상황 등이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저장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킹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전현직 교직원 등의 이름과 이메일, 부서와 학과, 학번과 사번 등 5가지 항목 3만여 건이 유출돼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유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교육기관이 해킹당한 사실 자체가 황당하기만 합니다. 학교니까 그래도 믿고 있었는데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니까 좀 많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카이스트는 학내 구성원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킹에 대해 사과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메일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메일에 2차 공격이 또 그걸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메일 시스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는 상담센터에서 신입생 진단검사 결과와 성적 미달자 명단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지난 6월에는 전산학부에서 학생들의 희망 진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학부 학생들에게 발송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거리 곳곳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포대에 담아오면 수거비를 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수백 톤의 낙엽은 친환경 퇴비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여기저기 수북이 쌓인 낙엽들. 쓸고 또 쓸어도 치우지 못한 낙엽이 곳곳에 굴러다닙니다.
애써 수거한 수백 톤의 낙엽을 소각 처리하는 데에도 해마다 수천만 원이 듭니다. 낙엽이 떨어질 때는 예쁜데 떨어지고 나서는 조금 지저분해서 쓰레기 좀 같아요. 낙엽을 제때 치워달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충북 대천시는 3년 전부터 수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엽을 포대에 가득 담아 지역 산림조합에 내면 1kg에 300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주민 한 명이 한 달에 최대 5톤까지 수거해 최대 150만 원까지 받도록 제안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300톤 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좀 겨울철에 일거리가 많이 없으시니까 아무래도 좀 일거리가 생기셔서 좀 좋아하시죠. 이렇게 모은 낙엽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2년여 숙성을 거쳐 친환경 퇴비인 부엽토로, 농가 등에 판매될 계획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 좋고 또 이 낙엽을 그래서 퇴비화를 해서 또 이게 그 환경을 또 정하는데도 좋은 효과를 좀 이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애물단지였던 낙엽이 주민들의 소득원이자 친환경 퇴비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사시는 나눔의 집을 둘러싼 사태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운영진 그리고 공익 제보자들 사이에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과연 할머니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시간 만난 할머니. 좀처럼 밥술을 떼지 않으십니다. 음식이 다 차가웠어? 요즘 데펴달라고 하지 그럼. 이제 저기나 갈 것도 없고 그게 내거 자꾸 그걸 찾는 사람이 그거 하나네. 살펴보니 아침, 점심과 비슷한 식단. 조리사에게 묻자. 지금 거야 차. 하지만 할머니의 말은 다릅니다. 차가운 걸 먹으면 속에서 발질을 해. 다음날 할머니를 다시 만났는데 매달 놨었지 그치. 여러 집 있는 데가 짓거려. 후원금까지 같이 있으니까 최상의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한테 기성품을 쓰고 심지어 할머니 씨가 건강 상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식단을 짠다는 것 자체가 허술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문제입니다. 칸막이도 없는 식탁에 할머니들이 마주 앉아 식사하고 직원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식사를 돕기도 합니다. 할머니들이 사는 생활관에선 마스크를 벗은 채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운영진 측은 정말 할머니가 원해서 찬 음식을 제공했고 계획된 식단과 할머니가 개별 요청하는 식단을 병행해 충실히 제공하는 등 식사가 부실하다는 제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자체 지적사항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할머니 5분 중 3분은 치매가 있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워만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여기는 제대로 된 시설로서 요양시설로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1일 2차 청문회를 여는 등 법인이사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눔의 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승려 이사 등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쌀쌀한 주말 아침이죠. 서해안 지방 중심으로는 약하게 눈과 비 소식이 있어서 미끄러운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을 자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고속도로 외곽 쪽은 정오쯤이 가장 불편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고속도로 상황은 대체로 괜찮습니다. 어제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동서울 요금소에서는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동에 참고해 보시고요. 하지만 아직 설치 공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청계와 성남요금소는 양방향, 구리 남양주 요금소는 구리 방향이니까 잘 살펴서 차로 변경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초부근은 2km 구간 정체고요.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 등 곳곳으로 기상 여건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전좌석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정부가 만든 홍수위험지도가 최근 KBS를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홍수위험지도는 그동안 집값 하락 등
민원 발생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홍수 위험 지도는 사전에 침수 위험 지역과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홍수 위험 지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 대책에 도움될 뿐 아니라 풍수의 보험 등 산업에서도 소중한 정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무려 54일이나 지속되며 역대 가장 긴 장마를 겪었습니다. 이때 섬진강 제방 붕괴, 대전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등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홍수 위험 지도는 이들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사전에 이미 알았지만 이를 막지 못한 점입니다. 최근에는 부산시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도시 내 침수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하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기준에 제시돼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내수 침수 위험 지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 위험 지도와 내수 침수 위험 지도를 연계해 전국의 침수 위험 지역을 더 촘촘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재난의 상시화에 대비하려면 재난의 원인과 대응 체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함께 일괄 처리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홍수 피해가 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올해 역대 최장 장마와 3번의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 폭우와 홍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홍수 위험 지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확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시점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에서는 오늘부터 2주간 밤 9시 이후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중단됩니다.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에 이번 주말 20만 명, 다음 주까지 40만 명이 이동합니다. 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윗선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검찰 조사 뒤에 숨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현 검사 징계법이 불공정하다며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변창흠 LH공사 사장을 내정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도 바람이 차갑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서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충청, 전북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바람까지 거세게 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대부분 지역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철원이 영하 7.2도, 대전이 영하 2.6도, 대구도 영하 0.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6도, 철원 4도 예상되고요.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10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